그 헤이그 규칙의 지금 면책 사유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헤이그 규칙 인정하지 아니한 면책 사유나 책임 제한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광범위한 어떤 면책 사유가 지금 헤이그 규칙에 삽입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비판이 많습니다. 헤이그 규칙은 매우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국제조약 중 하나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해상국을 포함해서 9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헤이그 규칙 뒤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인데요.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뭐 기본 골간은 헤이그 규칙인데요. 운송물의 고액화, 물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헤이그 규칙이 정한 손해액이 비현실적인 것이 됨으로써 그 책임 한도액을 조정한 그러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관련 일부 법규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약정이 제정되었고 1977년 6월 23일 발효하게 됩니다. 브뤼셀이죠. 1968년 브뤼셀에서 이게 헤이그 규칙이 개정되고 1977년 발효하게 됩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최악국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과 최악국 항구에서 발행하는 경우의 선화증권에 모두 적용되도록 하였고 포장당 책임 제한 규정에 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70년대 이제 컨테이너 운송 방식이 이용되었으니까요. 이 책임 제한은 송부되는 운송되는 물품 중량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 운송 방식에 따르면은 이 컨테이너 자체가 배에 실리기 때문에 그 책임 한도에 관련해서 이 중량 기준이 모호해져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에 관해서는 운송인 책임 한도액을 포장 단위당 10,000프랑 또는 중량 킬로그램당 30프랑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프랑이라는 그러니까 프랑스 화폐 단위가 이게 사용되죠 법에. 지금은 이제 유로 로 통일이 되었죠. 10,000프랑 중량 킬로그램당 30프랑으로 인상하였다. 항해 과실 면책 규정은 존치시켰다. 책임 한도액이 이제 조정이 됩니다. 1971년에 근본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헤이그 비스비 규칙 책임 제한 금액은 1979년 선화증권 관련 법규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를 통한 재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장 단위당 666.67 SDR. SDR은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IMF 특별 인출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화폐 단위죠. 666.67 SDR 또 중량 킬로그램당 2 SDR로 변경됐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등 주요 해상국을 포함해서 2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고 미국은 비록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판례와 학설이하에 사실상 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함께 국제 해상 운송 법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부르크 규칙이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이나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영미법계 해상운송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여전히 운송인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 운송인은 이제 주로 선진국, 특히 뭐 영미 국가들, 뭐 대영제국 국가들도 그렇고요. 뭐 선진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많죠. 그러니까 운송인 보호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해 과실 면책 등 많은 면책 사유 인정은 과실 책임 원칙에 입각한 일반적인 책임법 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어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세계 국가들은 이제 제국주의 시대 식민 지배를 받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독립한 신생 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수도 제일 많고요. 이 근자에는 발언권이 굉장히 셉니다. 이 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운송인 위주의 국제 해운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해운협약을 추진하여 1978년 3월 30일에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운스트랄 총회에서 해상 물품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즉 함부르크 규칙이 채택되었다. 함부르크는 독일 저 북쪽에 있는 도시죠. 이 함부르크 규칙은 항해 과실 면책 등 면책 목록을 없애고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헤이그 규칙은 굉장히 광범위한 면책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없애고 과실 책임 원칙으로 하고, 운송인에게 운송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후에 운송인의 반증에 의하여 이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추정 과실 책임, 합쳐서 우리가 함부르크 규칙은 추정 과실 책임의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 과실 책임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시장에서의 당사자 간의 어떤 비대칭적인 실력 관계, 세력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기존의 그 과실 책임 원칙이 피해자 모든 걸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이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피해가 있으면은 그 피해를 야기한 생산자 측, 운송인 측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운송인이 그 추정을 번복하는,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모든 과실 확정을 위한 정보, 그리고 필요한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 생산자 운송인 측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걸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정과실 법리가, 추정과실 책임의 법리가 이제 고전적 계약법 영역을 이제 대체하게 되는데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함부르크 규칙은 추정과실 책임을 통해서 계품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들을 많이 보호하게 된다.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은 계약 운송인, 실제 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actual carrier, 이걸 구분해서 계약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의 운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이 법적인 책임을 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 운송인, 실제 운송인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운송인들은 실제 운송인의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그러한 관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 계약 운송인도 실제 운송인과 똑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책임 한도도 상향 조정한 것이죠. 함부르크 규칙은 1992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고 25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헤이그 규칙보다는 가입국 수가 적죠. 지금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운국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국제 해상 운송을 규율하는 국제조약으로서 지위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는 운시트랄이 새로운 조약, 즉 후수라는 노텔담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는 주된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운송인에 대해서 이 화주의 법적 지위를 굉장히 고양시킨 이 함부르크 규칙은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했고요. 자, 로텔담 규칙이 있는데요. 이 로텔담 규칙은 2008년 12월 11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것인데요. 국제 물품 해상 운송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뒤에 제가 캡처를 좀 해놨는데요. 나중에 한번 간략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텔담 규칙을 채택했다. 로텔담 규칙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에 기초하면서 이들 일련의 규칙에 대한 현대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로텔담 규칙은 이전 규칙들이 채택된 이후에 컨테이너 운송의 일반화, 단일 계약에 의한 택배 운송 수요 증가,
및 전자운송 서류의 발전 등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다양한 기술적 상상적 발전을 고려한 운송법 체제를 제공한다. 그래서 2000년대에 만들어진 규칙으로 그동안의 여러 변화들, 상관행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을 고려한 가장 현대적 성격의 국제운송법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텔담 규칙은 송화인과 운송인에게 다른 형태의 운송을 포함한 해상운송 계약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구속력 있고 균형된 통일운송법제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합운송이랄지 이런 것과 접목될 수 있는 것이죠. 로텔담 규칙은 18개장 9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계약의 해석의 원칙 등을 규정한다. 2장은 적용 범위, 3장은 전자운송 서류, 4장은 운송인의 의무. 운송계약에 관련한 것이니까요. 운송인, 당사자가 운송인과 송화인이죠. 운송인 의무가 나와야 되겠죠. 제5장에서는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손상 및 지연에 대하여 된 책임. 제6장에서는 이로나 가판적과 같이 운송 특정 단계에 관련된 문제. 제7장에서는 운송인은 상대방인 송화인의 의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상대방은 송화인이죠. 그러니까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그 제4장에서 규율하는 의무가 있고요. 송화인은 제7장에서 그 의무를 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8장에서는 운송서류와 전자운송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9장에서는 물품의 수령과 인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제10장에서는 처분자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11장에서는 권리의 이전을 다룬다. 제12장은 책임의 제한, 13장은 제소기간, 14장은 관할. 그러니까 이제 분규에 관련된 것이죠. 관할권, 그다음 중재, 그다음에 16장은 계약 조항의 유효성을 규정하여 강행 규정임을 그러니까 이번 규칙이 강행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송계약상 책임 한도 얘기랄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배제될 수 없는 강행 규정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17장은 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제18장은 최종 규정으로 협약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서 규정한다. 최종 규정은 국제협약에 이제 항용 등장하는 우리 CISG에서도 봤죠. 협약의 가입과 탈퇴랄지 제가 보일러플레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일러플레이트 클로즈라고 불린다 말씀드렸죠.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운송계약에 적용되고 함부르크 규칙은 모든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운송계약도 있어요. 대부분의 운송계약은 선화증권이 발행됩니다. 로텔담 규칙은 해상운송 및 해상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적용 범위들이 좀 다릅니다. 함부르크 규칙은 해상 관련한 모든 운송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로텔담 규칙은 이제 복합운송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으로 되어 있고요.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로텔담 규칙은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 및 함부르크 규칙과 동일하게 과실 추정주의에 입각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해 과실 면칙을 명시적으로 폐지하였다. 또한 로텔담 규칙은 운송인의 책임 제한액을 포장 단위당 875 SDR 또는 종량 킬로그램당 3 SDR로 인상했다.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처럼 이런 부분은 계품 운송을 하는 화주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텔담 규칙은 20개국이 가입 비준해야 하는데 현재 21개국이 가입했다. 자, 우리나라 상법에도 이 해상 운송 관련한 규정들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금 헤이그 규칙, 1968 헤이그 비스비 규칙, 78년 함부르크 규칙 등에 가입한 건 아니고요. 헤이그 규칙의 일부 규정을 도입하여 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 상법 제 787조, 790조 4개 규정에서 규정한 바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상법의 일부 조항을 받아들였어요. 그 가입 당사국은 아닙니다. 국제협약상 가입 당사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야기되어 199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 입장을 받아들여 해상 운송인의 책임 한도의 그 설정과 청구권 경합 등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2008년 8월 4일부터 상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 전 상법이 실무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국제조약과 불일치하는 등 문제점을 갖는다는 비판을 반영해서 개정 상법은 해상 화물 운송장, 전자 선화증권, 복합 운송에 관련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우리 그 국제협약이나 우리 국내 상법에 있어서 이제 해상 운송 계약을 공부할 때 선박의 정의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상 운송 계약 관련한 부분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생략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상 운송 계약 부분으로 넘어가요. 해상 운송의 형태, 선박에 관련한 여러 법 규정 조항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부정기선 운송, 컨테이너 운송 이런 부분에 관련한 그러니까 해상 운송 형태에 관련한 설명이 선박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쭉 이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제 거래에 관련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해상 운송이 이용되면 이제 해상 운송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해상 운송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선박에 의한 물품의 해상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이것이 이제 해상 운송 계약이 됩니다. 그 성질은 민법상 도급 계약이라고 봅니다. 민법에 이제 14개인가요? 전형 계약이 쭉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도급 계약인데 이것은 일정한 근로와 그 사업의 성공을 하나의 급부로 하고 그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해상 운송 계약에는 용선 계약과 계품 운송 계약이 있습니다. 용선 계약은 차터 파티 또는 차터라고 하는 것인데 해상 운송인 또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을 위하여 제공하면서 여기에 적재된 물품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제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선 계약의 당사자는 해상 운송인 그리고 용선자가 됩니다. 용선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인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운송 계약이다. 용선 계약에서는 선박의 개성이 중요시되고 운송물의 개성은 중요시되지 않. 선박이 중요한 거예요. 선박을 차용. 계품 운송 계약에서는 그 화주들이 위탁하는 그 운송물이 중요합니다. 계품 운송 계약과는 달리 용선 계약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운송물을 족자해도 상관없다. 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특정 항해를 위해 선박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 항해 용선 계약. 그러니까 특정 항해가 기준이 되는 계약의 기준이 되는 항해 용선 계약이 있고요. 용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선박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 기간 용선 계약. 기간을 정해서 배를 빌리는 기간 용선 계약이 있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의 운항 관리권과 선장, 선원의 선임 감독권을 가지며 선박 자본 비용 외에 항비, 연료비, 도선료,
예선료, 보험료, 수선, 보수 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갖다. 따라서 항해 용선 계약은 법률상 운송 계약의 한 형태로서 이해된다. 맞죠? 항해 용선 계약은 주로 철광석이나 곡물 등 대량 화물 또는 선적 화물을 운송하는 부정기선 운송에서 주로 이용된다.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은 이 선박 소유자가 많은 책임을 갖고요. 비용도 자신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신이 그 권리 의무를 가져요. 한편 기간 용선 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는 정기 용선 계약인데, 정기 용선 계약은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선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서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 이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 관련해서 우리 상법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적용될 국제 규범이 없게 되면은 국제사법을 통해서 중거법을 정해야 되고요. 우리 상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법 관련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요. 여러 나라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용선 계약에 대해서는 용선자가 선박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하고 일반적으로 연료 및 항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운송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운송 계약의 본질은 운송인에게 이런 책임들이, 이러한 성격의 책임들이 운송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용선 계약에 있어서는 용선자에게 있어서 이게 운송 계약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 용선 계약 하에서도 선박 소유자는 용선자로부터 운송물을 인수받아 자기 관리 점유하에 운송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 용선 계약도 운송 계약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설이 나뉘는데요. 이 어떤 운송 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국내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03년도 대법원 판례인데요. 자 볼까요? 정기 용선 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명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 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그러니까 상관행, 정기 용선 계약에 관한 상관행을 봐야 되고요. 예,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법이니까 이제 당사자 의사가 제일 1차적으로 있고요. 1차적 효력을 갖고요. 상관행 아니면 아까 살펴본 상법상 조항들이 적용되겠습니다. 임의 규정의 성격의 것이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화 등에 관련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 화물의 선적, 보관, 양어, 이거는 이제 상사적인 사항입니다. 그 한자로 쓰면은 자 상인, 상법 할 때 상자고요. 이일사자. 이건 상사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박을 바다에서 몰고 가고 항해간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해기적인 사항, 바다 해자가 되고, 기술,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을 운항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기술, 이 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 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주, 요 해기적인 사항은 이제 선주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사적인 사항도 일반적으로 뭐 이 선주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자, 특히 이 획기적인 사항은 선주에게 권한과 책임입니다. 정기 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 845조 846조에 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법 제 760조 제1항 유치적인 여지는 없으며, 다만 정기 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내진 사용자 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 사용자도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예, 뭐 불법행위 책임은 이게 뭐 계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책임이죠. 민법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상 책임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정기용선 계약은 선주 획기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금 문제는 항행상 과실 충돌 사고니까요. 획기적인 영역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선주에게 선주가 그에 관련한 뭐 감독이랄지 뭐 이런 지휘 감독권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선장은 선주의 사용인이 되겠어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법 관련 845조 846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1992년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자,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 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춰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 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의 선언의 노무 공급 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 기업 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 관계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 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 관계에 있어서 선박 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 766조 유추 적용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기 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선박 임대차에 준하는 정기용선 계약이 선박 임대차에 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니까 지금 용선자가 배를 빌린 사람이죠.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뭐 선원도 조달하고 선원의 노무 공급 계약적인 요소까지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선박 임차인의 지위 비슷하게 되고요. 선박 임차인은 지금 상법상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자, 나항을 보면은 위 가항의 정기용선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이 선박 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도 이는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 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약관에 선박 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 당사자가 뭐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법에 관해서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약관이니까 이제 계약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된 경위랄지 그 계약 조항 내용 그리고 쭉 그 거래에 관련된 재반 정황에